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 해요. 별빛 아래서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안녕하세요. 문학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우리 곁에 앉는 시간. 단원 FM 손희의 문학 스케치 진행을 맡은 손희입니다. 요즘 기온차가 많이 크네요. 낮에는 한여름처럼 뜨겁다가 밤엔 아직도 차가워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도 되고 미세먼지는 또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할지 아니면 그냥 외출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는 사이 어느새 또 4월이 성큼성큼 걸어서 5월의 문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쪼록 건강하시고 자잘한 고민들은 상큼하게 뒤로 던져버리시고 날마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아직 벚꽃 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미 벚꽃은 몇 번이나 피었다가 또 몇 번이나 져버렸고 우리들은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어딘가에 걸어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시간을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문학은 이러한 질문을 참 오래 붙잡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문학작품 몇 편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문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천천히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장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과 경험 그리고 오래 쌓인 질문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명의 작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삶의 결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문장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난 회차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강이라는 이름이죠. 한국 문학계에서 이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한강이라는 이름은 한국 문학이 세계와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든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1970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난 한강은 어린 시절을 책과 함께 보낸 사람이죠. 그녀의 아버지 역시 소설가였던 한승원 작가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학은 그녀에게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에 들어섭니다. 1993년 시 겨울, 서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듬해인 1994년에는 단편소설 붉은 닷으로 정식으로 등단하게 됐는데요. 그녀의 작품 세계는 처음부터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폭력성,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감각들. 그녀는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 이후에 남아있는 몸과 기억의 상태를 문장으로 기록해온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했죠.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서 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강의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질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그녀의 모든 문장을 관통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한강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 가지 단어가 함께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침묵, 고통,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낮은 목소리. 한강은 화려한 서사를 만드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 대신 말해지지 않았던 것 혹은 말해질 수 없었던 것을 끝까지 응시하는 작가입니다. 그의 문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지요. 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오래 붙잡아온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인간성을 잃는다고 느낄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곧 그녀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한강 작가의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흔드는지 그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남기는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은 사건이 끝난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려볼게요. 사건은 끝났는데 기억은 끝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우리의 몸일까요? 아니면 말해지지 못한 문장 속일까요?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이상한 감각이 생깁니다. 읽고 있는 내가 현재에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건지.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장을 읽다가 갑자기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 우리는 문학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다음은 김애란 작가입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김애란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일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1980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문단에 등단한 작가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에서 수학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인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근차근 다져왔는데요. 2002년 단편소설 노크하지 않는 집으로 등단한 이후에 그는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작품은 거대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 속에서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대표작으로는 달려라 아비, 두근두근 내 인생, 바깥은 여름 등이 있는데요. 김애란의 문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이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를 살고 있는 걸까? 라고요. 그는 거대한 사건보다 아주 사소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작가인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루, 그는 그 아무 일 없음 속에서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문장으로 보여주죠. 김애란의 작품을 읽다 보면 이런 감각이 생깁니다. 아, 나도 이런 순간을 지나왔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말로 꺼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의 대표작 바깥은 여름, 이 작품은 무너지는 이야기라기보다 무너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려봅니다. 우리는 언제 더 힘들까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무너지지 못한 채 계속 버텨야 할 때일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무너지지 못한 채 계속 버텨야 할 때일까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겨울까. 완전히 사실 무너진 것도 힘들고, 또 아직 무너지지 못했지만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그 무너지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 무너지는 시간, 한 복판에 서 있는 것. 사실은 이것 두 가지가 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김혜란 작가의 문장은 그 버티는 시간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쵸? 김혜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이 작품이 아주 조용하게 누군가 크게 울부짖지도 않고 세상이 무너지는 장면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읽고 나면 마음 한쪽이 너무 오래 남습니다. 왜일까요? 또 하나, 우리는 언제 더 오래 아플까요? 뭐 비슷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쵸? 크게 무너졌을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어긋날 때일까요? 언제 더 오래 아플까요? 사실 둘 다 너무 아프죠.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조금씩 어긋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어그러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자,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거나 그런 시간 속에 있으시다면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버텨주시고 더 조금만 견뎌주시면 좋은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날,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소설은 조금씩 조금씩 어긋나는 시간을 끝까지 따라가는데요. 우리는 보통 극적인 장면을 기억하지요. 하지만 삶을 더 오래 흔드는 것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 건네지 못한 인사, 어쩌면 그냥 지나쳐버린 어떤 하루? 여러분은 그런 하루쯤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 어쩌면 그런 하루를 잊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는 그 하루. 자, 이제는 최은영 작가를 생각해 볼까요? 최은영 작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 보이지 않는 간격을 오래 바라보는 작가입니다. 1984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는 문학을 통해 인간관계의 미묘한 결을 탐색해 왔습니다. 2013년 단편소설 슈코의 미소로 등단한 이후 그의 작품은 빠르게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지요.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크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하지 않은 감정,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채 남겨진 관계 속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그의 대표작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등은 이러한 작가의 시선을 잘 보여줍니다. 최은영의 문학은
완전한 이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신 이해하려는 시간 자체를 하나의 서사로 남기지요. 그의 작품을 읽고 나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최은영이라는 작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 미묘한 간격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작품에는 극적인 사건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말하지 않은 감정,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이해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쇼코의 미소 작품을 읽으면 이 질문을 함께 가져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그러한 질문을 쉽게 풀어주지 않는데요. 그 질문과 함께 오래 머물게 하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정말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또 이것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의 인물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곁을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해관계를 조건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다르게 말하지요. 이해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해하지 못한 채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았던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시간 속에 지금 있으신가요? 쇼코의 미소를 잠시 조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쇼코의 미소 책 속으로 교보문고에서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순결한 꿈은 오로지 이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이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영광도 그들의 것이 되어야 마땅했다. 영화는 예술은 범인의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자들의 노력 속에서만 그 진짜 얼굴을 드러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재능이 없는 이들이 꿈이라는 허울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허울은 천천히 삶을 좀먹어 간다. 쇼코의 미소에 나온 문장이죠. 최은영 작가의 글을 또 몇 가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짜오에 나오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제 알았어 내 속의 눈물도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던 나를 너는 하얗게 다시 비우기 위해 내 속에 스는 꽃이가 되고 있었던 거야. 보고 있니 내 심장이 다시 눈을 뜨잖아. 듣고 있니 내 땀물이 사뿐히 일어서는 소리. 작았던 나의 장공이 찬란히 문을 여는 소리. 나의 겨울이 너와 온종일 눈부시게 미소 짓는 소리. 숨었던 내일의 향기가 고요히 울리는 소리.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 이 세상이 온통 너로 가득 차 있는 소리. 너와 함께하는 날들이 만들어 나는 소리.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어머니 이어지길 기도해.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나는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 우기는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프랑시스 참라이나 마리아 레이키 이런 신의 이름을 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야스리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머리부터 너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구에 내 이름 자를 써보고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 장붙인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하게 외다. 별처럼 불이 무성하게 외다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경
못 기른 미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들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노루 파시스트 잡는 라이너 마리아 레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얘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네. 음악을 듣고 나니 시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아하는 시인이 있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오늘도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네요.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에서 가장 맑은 목소리로 가장 깊은 질문을 남긴 시인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윤동주 시인은 어떤 시인이었나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함께 공감해 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17년 현재의 용정에서 태어나죠.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안에 깊은 사유를 남겼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에서 수학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을 이어가던 중에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의 생은 짧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그 이후에도 오래 살아남았죠. 대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집에는 거대한 구호도 과장된 표현도 없잖아요. 대신 끝까지 돌아보려는 시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기록한 문장이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오늘 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문장이지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문장들 앞에서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움. 그래서일까요? 저는 늘 이 단어 앞에서 윤동주 시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윤동주, 그리고 그의 시들,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는 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자주 의미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시는 의미보다 먼저 여백을 남기지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끝까지 읽은 시가 있으신가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문장. 그 문장은 아마도 의미가 아니라 감각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엔 나태주 시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떠올리게 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이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태주 시인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을 쓰는 시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나태주 시인의 시가 참 쉽고 편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가장 단순한 언어인데 이상하게 오래도록 그 문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1945년 나태주 시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죠. 그는 오랜 시간 교사로 재직하며 일상 속에서 시를 길어 올린 사람입니다. 그의 시는 어렵지 않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짧은 문장, 아주 익숙한 단어.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본 감정이 정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 시집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시를 다시 일상으로 끌어온 작품인 것 같죠? 시가 너무 어려워졌었는데요. 어려운 말들, 어려운 문장들, 괜히 길게 꼬아놓은 그 잡다한 문장들이 많았던 그 시간 속에서 딱 나타난 나태주 시인의 시는 정말 독자들에게, 아니 많은 시인들에게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빵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나태주의 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복잡한 말보다 단순한 문장이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 그의 시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가장 쉬운 말을 가장 늦게 꺼내는 걸까요? 나태주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 시집은 많은 사람들이 참 쉽게 읽지요. 그리고 쉽게 읽히기 때문에 종종 가볍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쉬운 문장은 과연 쉬운 문장일까요? 짧은 문장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은 더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장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단 한 문장으로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한 문장을 끝내 고르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경험은요?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비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몇 편의 작품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안에도 하나쯤 질문이 남아 있을 건데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기 위해서
김우종 평론가의 비평 문학의 이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 2회차 진행에서 비평이란 무엇인가 라는 김우종 평론가님의 글을 잠시 읽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잠시 몇 문장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책이 김우종 평론가의 비평 문학의 이론이라는 책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그 책의 지난번에 이어서 13쪽에서 15쪽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함께 비평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문장은 김우종 평론가의 비평 문학 이론입니다. 13쪽 왜 따지는가 라는 소제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학 비평은 언제부터 왜 발생하기 시작했는가? 먼저 비평과 우리 인간의 생존 양식을 생각해 보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넓은 우주 공간 속에 내던져지게 된다. 실존주의 문학에서 말하는 바 모든 인간은 우주 속에 내던져진 고아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합하게 된다. 물론 처음 태어난 어린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 나간다. 그렇지만 차차 어린이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혼자 자기 능력에 의해서 자기의 생존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진다. 또 이렇게 어머니의 보호로부터 떠나기 전에도 역시 어머니가 모든 것을 보호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조물주는 인간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했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에 의해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게 된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란 무엇인가? 온갖 것이 모두 이 넓은 공간 속에 산재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들은 던져져 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그리고 보다 값지게 살아나가려면 어느 길이 가장 값 있는 길이요 보람 있는 길인지 스스로 선택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스스로의 선택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다. 선과 악이 있고 우수한 것과 열등한 것이 있다. 슬픔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여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지각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우선 모든 인간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본능적 느낌으로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해 나간다. 보다 맛있는 것, 보다 즐거운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따뜻한 것, 보다 시원한 것, 이 모두가 자기에게 유리할 때 인간은 바로 그것을 선택해 나간다. 올바른 선택은 곧 생존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려나가는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살려나가는 자기가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원초적인 능력,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기는 그것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다. 즉, 이유를 따진다.
무조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름다운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는 왜 나는 그것을 거부해야만 되는가? 또는 왜 나는 슬픈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바로 생각하는 갈대요. 생각할 줄 알므로써 존재의 의의를 갖는다. 이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사물에 대하여 그 이유를 따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평이 되겠다. 따지는 것이 비평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비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에서부터 어디를 가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등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철학적인 물음으로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햄릿의 방황과 고민에 귀착하게 된다. 인간은 하루하루를 따지면서 사는 것이다. 이유를 따지며 삶으로써 모든 인간은 비평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비평활동 중에서 그중 몇몇은 자기가 무엇을 왜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남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수가 있다. 왜 그것이 좋으냐를 남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 논리 정연하게 증거를 대고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에 의한 비평활동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칠 수도 있고 보다 널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개될 수도 있다. 어쨌든 남보다 더 많은 선택의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방면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비평가가 된다. 즉, 곧바로 선택할 줄 알고 그 이유를 찾아낼 줄 알며 동시에 그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비평가가 된다. 그렇다면 문학 비평가란 다름 아니라 바로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 활동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문학에 대한 비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게 됨으로써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 장르가 탄생이 된다. 즉, 시나 소설이나 수필, 희곡 등 일반적인 창작 활동이 전개되고 이에 대한 비평 활동이 있게 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를 소재로 한 특수한 형태의 문학 비평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은 비평의 다양성에 대해서 소제목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비평 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문학 비평의 정의를 내리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코 그것은 한두 마디의 말로써 요약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일단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문학 비평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려왔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정의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로 하자. 1. 문학 비평이란
세계에서 알려지고 선택된 가장 좋은 것을 배우고 퍼뜨리는 공정무사한 노력이다. 2. 비평은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는 것, 원인을 찾아 그것을 설명하는 것, 또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 있다. 3. 문학 비평은 작품에 나타난 인생 및 표현의 해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 문학 비평은 문학 작품의 미와 단점에 대한 지식과 알맞은 판단과 가치 평가의 기술이다. 5. 예술상의 비평이란 작품을 향수한 다음 이에서 예술적인 가치, 특성 또는 그 성립에 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이것을 유효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학 비평은 텍스트, 인물, 구성, 문학론을 다룬 비평적인 작업의 문학 또는 예술적인 본질과 성격의 평가의 기술이다. 7. 문예 작품의 구도, 효과, 작가의 창작 방법, 세계관 등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견지에서 작품의 미적 가치, 내용을 판단하는 일, 주관적인 비평과 객관적 비평이 있다. 8. 문예에 대한 과학적인 비평, 작품을 비평함에 있어 그 작품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귀결 지으려는 비평 방법이다. 따라서 비평가의 개인적인 주관은 용납될 수 없고 그의 판단은 심미적인 판단으로서 감상 비평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의 생트베브는 작품 외에 작가의 생애, 환경, 목적, 그리고 사회 등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테네는 인종, 환경, 시대 등의 조건까지도 예거하였다. 이 밖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평에 대해서 저마다 정의를 내렸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이러한 모든 비평에 대한 정의에는 매우 미비한 점이 많다. 이상 몇 가지 열거한 비평의 정의 중 국어 대사전에 나타난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자, 여기서 국어 대사전에서 나타낸 비평은 이것입니다. 아까 7번. 문예 작품의 구도, 효과, 작가의 창작 방법, 세계관 등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견지에서 작품의 미적 가치, 내용을 판단하는 일, 주관적 비평과 객관적인 비평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백과사전에 나타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번에서 8번 중에서 대백과사전에 나타난 것은 이것입니다. 8번. 문예에 대한 과학적인 비평, 작품을 비평함에 있어 그 작품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귀결 지으려는 비평 방법이다. 따라서 이 비평가의 개인적인 주관은 용납될 수 없고 그의 판단은 심미적인 판단으로서 감상 비평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의 생트베브는 작품 외에 작가의 생애, 환경, 목적, 그리고 사회 등을 고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테네는 인종, 환경, 시대 등의 조건까지도 예거하였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김우중 교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타 다른 사전이나 다른 비평가의 정의에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다. 1번에서 아까 6번까지 읽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기본적으로 다듬어 본 몇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문학 비평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질론으로서 따져보기로 하자.
하시며 다음 18쪽으로 가면 비평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비평의 본질은 또 손이의 문학 스케치 다음 회차에서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몇 편의 작품을 함께 지나왔는데요. 그리고 김우중 평론가의 비평문학의 이론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또 오늘의 문학 스케치를 점검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정답을 찾는 길이 아니라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 하나를 남기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래 붙잡고 계신가요? 그 문장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문학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원 FM 손희의 문학 스케치 진행의 손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장 곁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한 밤에 라디오를 켜면 별다방 이야기 시작돼요. 도니 작가의 이야기들 별다방에서 귀 기울이면 결 같은 이야기 들려와요. 차 한 잔 들고 귀 기울이면 별 같은 이야기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해요. 별빛 아래서 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해요. 별빛 아래서 문학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한산 단어